쓰고 다니면 또 다양한 젊으시지만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은 하여간 가상자산, 블록체인,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으로 쭉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우선 본인 및 지금 현재 본인이 몸담고 계신 회사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정유신 원장님 만났을 때 제가 금융위원회 핀테크 담당 사무관으로 일했었고요. 저는 공직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하고 2021년에 민간 나와서 빗성경제연구소장으로 한 2년여 있다가 작년부터는 DSRV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그 비즈니스 총괄하고 미래경제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DSRV가 디저브라는 뜻이라면서요? 디저브가 DSRV. 네, DSRV는 이제 창업자, 저는 뭐 중간에 합류했고 공동 창업자들이 You Dissolve It 할 때 디졸브라는 단어로 가지고 만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런 뜻으로 만든 You Dissolve It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하여간 이 DSRV와 관계한 사람들 다 가치가 있는. 네, 뭐. 그렇고 저희가 저희 어떤 미션이, Build a Future Finance You Deserve 해서, 모든 사람이 좀 누릴 수 있는 효율적이고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배분되는 어떤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약간 좀 MZ스러운 이름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아닌가요? 네. 오늘 지금 우리가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시간은 원래 한 20분씩 하락하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하면 아무도 좀 많이 이렇게 관심도 떨어진다 그랬었는데 하다 보면 길어져요. 그렇지만 약간 좀 최소한 다해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빗썸 전에 이제 또 거기 합류하셔가지고 연구소장도 하시고, 또 지금 회사에서도 또 영업 총괄 하시면서 또 이제 연구소장 하시는데, 이게 전부 사실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 이것도 사실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암호화폐에서 크립토 커런시 했다가 또, 커런시 가지고서 뭐 화폐냐 아니냐 막 또 싸우다 보니까 또 커런시, 크립토 에셋이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상자산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뭐, 가상자산이랑 법태들이 또 포함이 잘 못하니까, 그 못하는 다양한 어떤 디지털 어떤 바이 프로덕트, 자산들 나오고, 뭐, NFT 같은 거 나오니까 이제 또 디지털 자산이 켰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상자산, 암호화폐적이면서도 증권성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유틸리티 코인 같은 그런 가상자산과, 뭐 이제 또 우리 블록체인 그 얘기 좀 나눌 건데, 아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좀 아시고 막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가상자산, 하면 사실은 또 거기에 이제 베이스가 기술적으로 블록체인. 어떤 식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건지, 우리, 부장님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죠. 네, 우선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은 이제 맨 처음에는 크립토 커런시라는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많이 썼었는데 그걸 이제 FATF 자금세탁 방지기구 전 세계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 국제기구에서 암호화폐라는 이름이 기존의 화폐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인식을 담아서 버추얼 에셋이다. 이거는 가상의 자산인 거지 어떤 화폐도 아니고 실질적인 가치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을 법률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크립토 에셋, 그러니까 암호 기술을 써서 만든 거고 어떤 화폐로서는 기능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암호 자산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맨 처음 나타나게 되면 2009년처럼 그 가장 많이 아시는 비트코인부터인데 당시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분이 비트코인 백서를
온라인에 발표를 하고 2009년 1월 3일부터인가요? 비트코인이 실제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백서 논문의 이름이 비트코인,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P2P라는 거는 결국에 중간에 중개자가 없이 피어 투 피어, 사람 대 개인으로서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논문으로서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걸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채굴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철학 자체가 기존의 은행이라든지 어떤 중개인들이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중개인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보니까 중개자들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은 개인 대 개인으로 돈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주고받는 게 이제 거래 기록을 누군가가 기록을 해놓고 내가 맡겼으니 돈을 내놔라 할 때 돈을 실제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은행이 했던 건데, 이 역할을 그러면은 중개자가 없을 때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일종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퀴즈를 내고 컴퓨터를 돌려서 퀴즈를 가장 먼저 푼 사람에게 이 비트코인을 인센티브로서 줌으로써 이 시스템을 돌아가게 했고, 이걸 채굴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퀴즈를 푸는 대신에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내가 보증금을 맡기고 이 검증을 하면은 이 보증금에 일종의 이자를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이제 현재 블록체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나머지 가상자산은 이 새로운 그 분산형 금융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냥 뭐 말씀 주시니까 그냥 어렴풋이 옛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아마 영국의 무슨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신문에, 그죠? 그래서 아까 2009년 3월인가? 뭐 하여간, 그게 이제 논문 실리면서 이제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전에는 그냥 실험실에 있다가. 어쨌든 간에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크립토, 암호, 화폐 나중에 자산, 이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우리 소부사님 이제 크립토 에셋, 또는 뭐 이제 아까 그 자원재단 목적지 기구에서 이제 가상자산, 뭐 이렇게 버추얼 에셋 이렇게 표현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올라가 있는 그 기반은, 인프라 기반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이고, 이것의 특징은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중개 시스템, 중개도 사실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같이 이렇게 간접적인 중개로서 인터미디어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증권회사 같이 다이렉트리나 브로커리지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인터미디어트라는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거를 사실은 이제 없이 직접 함으로 해서 크레딧과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은 블록체인이고, 근데 그거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 방아쇠랄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립토커런시는 난제를 푸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보상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 형태로 해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 두 가지 좀 다른 형태지만 둘 다 이제 은행 지금 뭐 국제적으로 볼 때 뭐 스위프트인가 뭐 하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국제 결제하는 그 은행 시스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이제 가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창안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개인 간에 그 갖다가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간 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에셋 또는 그 버추얼 에셋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다.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그 외에도 이제 있지만 그런 게 돌아간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경제학자들하고 막 이렇게 논쟁 뭐 이렇게 하면서 저도 경제학을 뭐 하긴 했지만, 뭐 커런시냐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도 막 뭐 유명한 그런 게 있어요. 뭐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뭐 아시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뭐 그거 갖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뭐 화폐가 아니다 뭐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화폐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금융의 역사 저는 또 남들 또 보다 보면 약속이거든, 약속.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할 말이 많이 있지만 하여간 지금 현재를 갖고 있는 관념상을 볼 때는 좀 그 기존의 관념하고 이렇게 매치시키는 화폐로서의 기능 이런 건 약한 거죠. 네네. 그래서 워낙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화폐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에셋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적용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뭘 사고 팔고 또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거래하려고 하면 결국은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거, 뭐 해외에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있잖아요. 네.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사고 팔 때 이게 이제 화폐 역할을 안 하니까 네. 뭐 달러로 사고 팔 수 있고 뭐 엔화로 사고 유로화로 사고 팔 수도 있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그냥 그런 걸로 안 사고 팔죠. 딴 걸로 하죠. 어떻게.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예.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 화폐로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게 화폐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가치를 저장하고, 가치를 측정하고, 그리고 그 교환의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가치 저장 수단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미국 정부도 지금 추적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지금 오늘 또 트럼프 그렇죠. 네네. 네. 이건 확실한 거.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가치가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가치를 측정하거나, 그쵸? 교환의 매개가 되는 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가상자산이라는 게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선 세 가지로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인터넷망 위에서 오고 가는 가치 자체일 수도 있고요.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료기도 하고, 저희 같은 업체는 이 거래 기록을 검증해주고, 그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면 이더리움 일부를 저희가 검증해주는 수수료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가치이면서 사용료면서 검증에 대한 대가 세 가지인데, 저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할 때 저는 이 가치 자체를 달러라든지 원화와 같은 법정 화폐에 패깅을 시켜놓고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 사용료는 이더리움으로 내고 사용하는 거를 일반 유저들은 달러로 내고 저희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일반 유저들은 이거를 사용료를 내고,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검증의 대가로 받는 건데, 네. 그때 달러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오가는 가치 자체를 달러로 변환해서 이 기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새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타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테더나 서클 같은 회사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요. 이걸 USDT나 USDC로 발행을 하고, 일반 유저들이 달러 대신에 USDT를 사서 이걸로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리움도 사고 또 다른 어떤 민코인도 사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코인의 거래 수단으로만 쓰이다가 막상 써보니까 이거를 인터넷망 위에서 전 세계 어디로든 쉽게 보낼 수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우리가 송금을 하면은 수수료가 뭐 최소한 3% 이상, 많이는 뭐 5%, 6% 이렇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저희가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송금을 해도 똑같이 한 0.1% 수수료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코인 살 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물건을 살 때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한국 경제에서 우리나라 무역 결제 최대한 10%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네네. 그 무역 전체인가요? 무역 전체라고 했는데, 이때 기재부가 반박 자료를 낸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반박한 게 최대한 무역 결제액의 3%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고, 실제로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테더로서 결제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법정 화폐가 하는 역할을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이 비중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뭐
10%까지는 아닐 것 같아. 10%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제도적인 그런 정치에 있는 데들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오파상들, 우리 뭐 쉽게 얘기하는 오파상들이 이렇게 뭐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때, 뭐 해외하고 이렇게 주로 해외하고 할 때 하겠죠. 국내에서 아직까지 그게 본격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해외에서 할 때는 이제,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름이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스테이블 한 거잖아. 그러니까, 야, 내가 환변동 싫다. 내가 환변동 갔다가 저기 하려니까, 환변동 갔다가 저기 하려면 해지해야 되잖아. 해지 코스트 갖다 내가 뭐, 드려야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마시고 중개수. 맞습니다. 그냥 환변동 리스크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갖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서로 쌍방 간에, 야, 이거, 서로, 당신 이 가격 나하고 맞아? 그러면 서로, 야, 그 가격 내가 팔게, 그 가격 내가 살게, 이렇게 하려고 보는데 갑자기 다 그 다음에 환율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야, 조금 더, 좀 이따 다시 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은 그냥, 오로지 이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하고, 당신 살려는 가격하고 내가 파는 가격이 맞으면, 그냥 서로 팔 수 있으니까, 딜더이 되니까, 그럼 훨씬 더, 이 무역이라는 것들이 더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럼 그냥 제가 볼 때도 스테이블 코인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기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런 거래소에서, 뭐 그런 기술도 당연히 개발하겠죠. 뭐, 어차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하고서, 담보를 주고 그만큼 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만 잘 남기면, 그걸 사고 팔고 할 때 얼마든지, 원장에, 우리 뭐 주식 사고 팔 때 뭐 예탁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대비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물건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상자산 또는 크립토 자산을 사고 파는 그런 수단이지만 점점 그거 외에 이커머스라든지 뭐 또는 일반 유통을 쓸 수 있다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우선, 조금 좀 뒤로 돌아갔지만, 이름이 스테이블 안전적인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뭐 설명을 좀 주시고 하도록 하죠.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뉴스에서 들으셨던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테라루나 사태 때, 테라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스테이블을 하지 않아서 이제 세계적으로 큰 사고가 났던, 그걸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미카 법안, EU의 디지털 자산 법안에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형과 무담보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담보형이라는 거는 이제 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달러를 발행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은 것을 이제 무담보형이라고 하고요. 지금 뭐 테더나 서클에서 발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를 달러 자체로 잡고 혹은 달러라든지 미국 국채 등가물 달러 등가물로 잡고 100%의 그 리저브 자산이 준비금이 있어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발행액이 현재 한 2천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2천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한 300조 정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300조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액이?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달러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남미 쪽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래요. 중남미 쪽에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면 그냥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가 이 심한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100%가 넘어요. 1년 동안에 내 돈 가치가 절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니까 월급날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 그럽니다. 예전에 암시장에서 달러 사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살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테더라든지 서클 같은 회사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그 담보 이 발행액만큼을 이제 대부분 미국 국채를 사는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테더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양이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 독일이면은 아마 5, 6위 정도 하지 않아요? 독일이 19위였고 생각보다 많지 않고 18위가 아마 제 기억에 대한민국. 대한민국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미국 하원의장을 했던 폴 라이언 상원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다. 네, 미국 국채 수요를 예컨대 그 전에 보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던 데가 중국 정부잖아요. 네. 중국의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를 한 번에 던진다 그러면은 미국 국채 이자가 오를 거고 이제 국채 가치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국 그 중앙은행이 엄청난 부담으로 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새로운 미국 국채 수요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어떤 입장도 우호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담보 부담 이제 미카가 뭐 약자더라. 그 M이 마케린, 네, 마케팅 뭐, 갑자기 생각나네. 크립토 에셋. 네, 크립토 에셋. 예. 마케팅 크립토 네, 에셋. 맞아요. 네. 약간 그 ECB,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실제로 이제 그 만든 그런 법안인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법안이죠. 최초의 네, 종합법안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담보형 무담보형 나눴는데, 그러니까 사실 무담보형은 일종의 로직할, 좀 로직에 따라서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무담보형은 뭐 이런 거 했는데, 예, 대부분의 나라가 무담보형은 이제 거의 뭐 불법화를 했고요. 네, 그거는 금지된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너무 그 플러처인 변동이 심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스크가 있다 보면 잘못하면 초기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잘못하면 그 시장 갖다가 네. 암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뭐 좀 나쁜 그 이미지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좀 안정이 되면서 마켓 프랙티스가 쌓였을 때 그렇게 확장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얘기하신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뭐 시작이 되는데 전략적 준비 자산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스트라티직 그 뭐 무슨 BSP였나? 뭐 하여간 프로그램 뭐 그런 거였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BSR인가 리저브인가 뭐 해가지고 BSR이겠네. 비트코인 스트라티직 리저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BSR 아니면 BRS 뭐 BSR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그 가상자산 수요가 결국 이제 가상자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달러 베이스로 달러 디노미네이트죠. 달러 표시로 돼 있는 게 98%가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수요가 결국 달러 수요가 되고 달러가 수요가 되니까 결국 이제 그 담보가 되게 이제 미국 국채를 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을 갖다가 올려주고 금리를 떨어뜨려주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뭐 적자 국채 계속 발행한다 하더라도 큰 비용을 갖다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금리를 연준에서 막 뭐 금리를 낮춰도 계속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정책이 무효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받쳐주고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비트코인을 갖다 많이 갖고 있게 한다면 사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매년 말마다 뭐 미국이 그냥 무슨 연방 정부가 무슨 예산 빵꾸라니 맨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볼튼이 오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그때 결국 이유는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얘기했고 뭐 근데 또 계속 강화시켜서 얘기하고 또 뭐 최근에 트럼프 가가하는 무슨 뭐 하나 있잖아요. 무슨 파운데이션인가 뭐 있는데 거기서 또 월드 리버티 150억인가 비트코인 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제가 뭐 거기 뭐 정확히 제가 확인은 해보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정확히 모른다. 이건 그런 기조 자체가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뭐 큰 변화를 좀 일으키는 거죠. 네. 우선은 그 달러 패권 유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말씀하신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계속 가져간다라는 점 하나랑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달러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전 세계에서 달러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달러를 위협할 만한 이 미국의 어떤 국채 말하자면 빚이죠. 미국 정부의 빚이 부채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달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떨어졌을 때 달러를 위협할 만한 어떤 화폐는 뭐가 있을까? 위안화는 이미 자기들이 한번 눌렀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위협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죠. 네, 그렇다면은 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끌어안음으로써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이제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네, 일로 와. 맞습니다. 그냥 끌어안는 거죠. 잘해줄게. 네, 적일수록 더 가까이 하라는. 네. 그래서 뭐 끌어안았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끌어안아도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내가 네. 끌어안아가지고 가상자산 맞습니다. 끌어안아서 그러면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지금 뭐 좀 이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더 이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네, 트럼프 좀 2기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좀 어떤 것들이 해외에서 좀 앞으로 좀 이미 진행되는 것도 좀 있잖아. 네. 그런 거 한번 좀 간단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어떤 가상자산 코인을 거래하는 수단으로서 쓰이다가 이제 페이팔이나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의 어떤 결제 송금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국경간 결제라든지 소매 금융의 어떤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요. 기존에 이제 비자망을 생각해 보면은 비자가 그 신용카드 결제망을 유지하는데 그 보험 비용으로서 연간 한 1조 정도를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솔라나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그 비용은 거의 뭐 10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카드 수수료가 수십 분의 1로 100분의 1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몇십 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고요. 기존의 결제 송금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난 이렇게 문제인데 네. 은행은 계속 잘 나가고 있었는데 카드사가 사실 좀 삐약삐약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간편하게 나오고 네네. 그냥 비자 같은 것도 그래서 계속 혁신하고 이렇게 해온 건데 이때까지 카드사가 또 다른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은행은 사실 좀 이제 또 뭐 좀 그렇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반면에 카드사는 또 새로운 혁신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뭐 어떤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단계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국제 송금망은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그 굉장히 사실 1973년에 만들어진 비싼 망을 아직까지 쓰고 있었고 수수료도 비싸고 송금하는데 며칠씩 걸리는 망이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망을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가치를 전송할 수 있는 송금망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인 거거든요. 인터넷망이라는 거는 뭐 스타링크도 있지만 전 세계를 몇 초 안에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망인 거고, 이걸 금융망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망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비자나 마스터카드, 최근에는 스트라이프가 브릿지라는 웹3 블록체인 기술 업체를 1조 원 넘는 액수로 인수를 했습니다. 스트라이프가 브릿지? 아마 브릿지라는 업체. 스트라이프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스트라이프 유니콘 중에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데 유니콘이 아니라 스트라이프가 지금 데카콘도 뭐 데카콘을 넘고 헥토코까지는 아직 안 되고 네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전 세계 두 개니까 페이팔 다음에 보통 스트라이프 많이 얘기를 대표적인 유니콘이야 사실은. 뭐 한 10개 꼽으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심지어는 최근에 일본에서도 정부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례로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페이 유저들이 한국에서 카카오페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싱가포르는 그랩페이를 많이 쓰는데요. 그랩페이 가맹점에 가서 결제를 하면은 이 국경 간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시간으로 정산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 말은 우리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 대신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들어오고 있는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께 내가 보니까 우리 좀 저도 이제 뭐 금융 쪽에 좀 있었고 시장 쪽에 좀 있었는데 좀 글로벌 좀 들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싱가포르 할 때 느끼는 건데, 싱가포르는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막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전자지갑, 네네. 디지털 지갑 해갖고 다 들어갔었거든요. 네. 여기에 일반 그냥 플라스틱 카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카드, 우리 간편결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BDC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 이런 그 가상자산 이런 게 다 들어가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도 보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해가지고 네. 쫙 연결해갖고 네. 결제 시스템이 다 로컬로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를테면 싱가포르 같으면 싱가포르이 페이나우 이를테면 네. 말레이시아가 두잇나우 네. 그다음에 태국 같은 거는 프론트페이 이래갖고 하나로 전부 연결해버리고 네. 그런 게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네. 게 일어나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가성비 아니에요, 가성비? 맞습니다. 그게 또 뚫리고 나면 네네. 그러니까 그냥 카드가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비정적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단들이 네. 돼가지고 지금 아까 정말 본질적인 정말 가운데 이렇게 인터미디어트하게 중개해서 코스트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 해가지고 네. 코스트 갖다가 100분의 1 이렇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가면 네. 이제 그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격 경쟁에서 안 되잖아. 물건을 사고 팔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융의 어떤 그런 그 돈의 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물 경제 쪽에서 만약에 할 때 엄청난 사실은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무역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고 실생활에 이제 만약에 B2C로 들어오면 그냥 느낌이 그래요. 무슨 전문들이 워낙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냥 커피 먹을 때 무슨 그럴 때부터 막 이렇게 쓰이기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러면 스타벅이다. 우리나라. 외자잖아, 외자. 그냥 스타벅에서 만약에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좀 주고 그러면 그냥 가슴이 묻고서 그죠? 네네. 거기 비자나 또 어디 연결해갖고 이렇게 지들 거기다가 해갖고 이거 쓰면 카드 쓰면 그럼 다 그 카드 쓸 거 아니야. 이를테면은 스탬프에 연결돼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상상이 막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소매 쪽, 그 다음에 무역 쪽 다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그걸 잘 인식 좀 부족한 시장에서. 이런 그 시스템 변화가, 많이 올 것 같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사실 한국처럼 그 신용카드를 쓰기 편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잘 아시지만 저희는 사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고 또 신용카드를 쓴다고 가격 차별을 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 불편함이 별로 없는데 이 돈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카드 수수료를 떼고 받고 또 이 돈이 들어올 때까지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사실 경제 자체 비효율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만 편한 거지. 소비자만 편한 거죠. 하지만 소비자는 사실은 소비자 가격에 그만큼의 가격을 이미 얹어서 결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 일본, 동남아, 싱가포르, 홍콩 다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 되고 앱 하나 들고 가서 편리하게 결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하고 중국만 스테이블 코인을 못 쓴다 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한 나라, 금융 후진국이 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예전에 우간다랑 비유한 어떤 한국의 금융 경쟁력 순위가 우간다랑 비슷하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금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에서 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굉장히 편리한 결제를 지금 다 되고 있는데 한국만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경쟁력 순위가 저 뒤로 갈 거는 너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저도 금융 쪽에 있었지만 좀 하여간 환경 변화에 좀 느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참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제가 밖에서 강의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금융의 역사라고 한번 쭉 이렇게 봤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게 있어요. 이게 잘 돼 있으면 혁신이 안 일어나. 맞습니다. 그게 자충수거든요. 그냥 그리고 그게 자충수야. 자충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라의 흥망성쇠도 자충수 때문에 저는 토인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추냐면 토인비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야. 역사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충수 때문에 결국 흥망성쇠라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해상충만이 아니에요. 전에 게 너무 잘 돼 있으면 바꾸는데 코스트가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안 바꿔.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싹 바꿔버려요. 그리고 혁신이 나갖고 무지하게 비용 싸고 막 편리하게. 그러면 그냥 갑자기 선진국 분위기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대 못 간다 그러는데 그건 기업이나 국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인식을 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굉장히 잘 때 왜 이렇게 하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편리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다른 게 습신이 났을 때 얼마큼 총체적으로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가슴을 좋게 하냐를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그런 좀 위험 리스크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합니다. 우리 뭐 사실 어렵다는 어려운 것도 쉽게 뭐 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